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오늘도 책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있었어요, 까꿍이들? 까꿍이.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부르는 호칭인데요.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왜냐고요? 소개해드릴 책을 읽다가 끊임없이 제 어린 시절이 소환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내 속의 까꿍이가 다시 기억났습니다. 사실 우린 누구나 아직도 그때의 까꿍이들 그대로죠. 그 시절의 친구들 이름은 가물가물한데 얼굴이 딱 생각나거나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이 생각나거나 전체적인 형체가 생각난다든지 이런 조각조각 기억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 잊은 줄 알았었는데. 친구들아, 잘 지내지?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고향이 있으신가요? 다음 주면은 추석이라 진짜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 영등포가 마음의 고향인 고정순 작가님이 있습니다. 안녕하다. 책 제목이고요. 오늘은 그녀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고정순 작가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그림책 공부하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아층도 많은 작가랍니다. 일명 삶과 사회의 어두운 면을 그리는 다크 그림책의 대표 작가라고 할 만하다는 기사도 봤었고요. 고정순 작가님은요, 삶에 빛과 어둠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어둠도 있다고, 그걸 외면하는 현실은 반쪽짜리라고 말하는 사람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밝은 행복한 그림책들 가운데서 오히려 눈에 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껍질 안쪽에 보면은 대부분 작가님들이 프로필처럼 자기소개서처럼 짤막하게 쓰신 글들이 있잖아요. 거기 고정순 작가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글로 쓸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언제나 실패한다. 작품으로는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 나는 귀신, 시소, 철사 코끼리, 가드를 올리고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등등등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실패 안 하셨는데요? 작품들이 전 굉장히 좋던데요. 현재는 20년째 다발성 증후군이라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기는 한데 꾸준히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안녕이라고 안부를 건넨다고 책을 소개하는 글들이 있던데 저는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일부에게 안부를 묻는다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지난날에게 안녕이라고 묻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고정순 작가의 인사 읽어보겠습니다.
영등포. 소래포구를 떠나 서울로 온 우리 가족을 반겨준 것은 흙으로 만든 무허가 집이었다. 소래읍 신천리 298번지 대문을 닫고 영등포구 당산동 집 대문을 열던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영등포가 우리 가족에게 건넨 첫 마디는 시끄럽고 냉정했다. 얇은 외벽을 사이에 둔 철공소에서는 정교한 작업을 하느라 늘 한쪽 눈을 감은 마른 체구의 사내가 외눈박이 커다란 새처럼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금속을 쪼아댔다. 나는 그 새가 늙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 새는 언제나 나에게 투명한 눈빛을 보냈다. 우리 집 골목 모퉁이에는 대문이 없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몹쓸병에 걸려 늘 누워 지내는 사내가 살았다. 팔다리가 앙상한 그는 햇빛을 보지 못한 탓인지 병든 흰 말처럼 보였다. 나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은 흰말에게 링거 한 병을 사다 주는 심부름을 자주 했고 그러면 흰말은 냄새나는 이불 밑에서 종이돈 한 장을 꺼내 쥐어주곤 했다. 전학 온 학교의 아이들은 침을 발라 녹인 설탕 알갱이로 별을 만들고 있었고 선생님한테는 언제나 고독한 구취가 났다. 썩었을지도 모르는 개고기를 파는 시장을 지나면 사창가 입구가 나왔다. 나는 그곳에서 빨간 전구를 처음 보았다. 돌멩이도 돈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믿었던 서울의 첫인상은 가난하고 성급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쓰다듬던 송충이를 몇 초 지나지 않아 운동화 끝으로 뭉개버리고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의 맛을 상상했다. 물체 주머니나 멜로디언 따위가 필요하다고 어린 나는 한여름 매미처럼 울어댔다. 가족 모두 서울살이에 고군분투하는 동안 부엌에 사는 쥐는 더 이상 수채구멍을 통과하지 못할 만큼 끔찍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나는 읽지 않은 세계문학 전집의 제목과 지은이를 달달 외우며 자라났다. 사납고 고단한 고성이 집안을 떠돌았다. 지금 내 나이쯤 나의 부모는 상한 무릎 연골 때문에 잘 걷지 못하게 되었다. 나의 부모가 펭귄 걸음을 걸을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영등포 돌멩이조차 돌멩이답지 못했던 나의 변두리. 나의 고향은 영등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어디선가 살얼음 깨진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그릇에 묻은 기름기를 지우지 못했던 무허가 구옥의 수돗물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추운 겨울이면 12살 여자의 손등을 매섭게 후려치고 있을까? 발레복. 경애라고 불렀던 것 같다. 전교에서 가장 키가 큰 아이, 말수가 적어 그림자 같던 아이, 인도 소녀처럼 눈이 커다란 아이. 그 아이가 발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그냥 경애였던 49번 경애. 울지 않는 경애. 삼각형 모양의 가벽 아래에 살던 경애.
도저히 6학년 여자아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외모 때문에 나는 자주 경혜에게 키가 몇이냐고 물었다. 170이라는 숫자가 너무 낯설어서 경혜의 뒤태를 각시노름하는 꼬마 신랑처럼 이리저리 살피곤 했다. 그럴 때면 경혜는 이렇게 물었다. 키 큰 게 이상하니? 경혜보다 작은 나는 나보다 큰 경혜가 이상했다. 어린 나는 나보다 가난한 서울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이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상해서 그래서 미안했다. 벽돌 공장 뒷곁을 지나는 동안 감추지 못했던 당혹감이 석판 지붕 위에 더러운 새둥지에 오래 머물던 나의 눈길이 경혜가 차려준 밥상 위의 반찬들에 다정하지 못했던 나의 식욕이 미안했다. 삼각형 모양의 컨테이너 방에는 작은 비키니 옷장과 앉은뱅이 책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삼각형에서 가장 작은 변에 해당하는 벽에는 반짝거리는 금실로 엮인 옷걸이에 새하얀 발레복이 걸려 있었다. 비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을 법한 세간살림이 하나도 없었다. 평소에는 그림자 같기만 하던 경혜가 그 안에서는 발레복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새까만 눈썹이 소복한 경혜는 아빠가 돌아오면, 언니가 월급을 타면, 엄마가 행복해지면 하얀 발레복을 입고 지구 어딘가에 있는 새하얀 눈의 나라로 갈 거라고 했다. 작업실을 방문한 낯선 사람들이 돌아가고 커피 얼룩이 묻은 잔을 닦으며 경혜를 생각했다. 고무 밸브가 낡아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보며 경혜 생각을 했다. 월세를 독촉하는 주인 아저씨의 전화를 받는 날이면 문 밖에 13살 경혜가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초대하면 나에게 올까? 뱅글뱅글 돌며 나에게 와줄까? 13살 경혜에게 오늘 아침 작업실 안에 핀 고드름을 보여주고 싶다. 결로 때문에 밤새 방 안에서 고드름이 피어났다. 이틀 동안 벽을 더듬으며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틈을 찾았다. 바람벽으로 만들어진 나의 작업실. 바람을 막으려고 두꺼운 스티로폼을 자르다가 그만뒀다. 수천 개의 스티로폼이 있어도 작업실 외벽을 다 막지는 못하겠다 싶어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있자니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온다. 방금 창틀을 막았던 스티로폼 조각이 바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지만 그냥 스티로폼을 꽉 쥐어본다. 인공의 따뜻함, 핏줄도 뼈도 없이 울렁대는 위안을 나는 잠시나마 느꼈을까? 바람막이 비닐이 파도 소리를 내며 출렁거려. 경혜야, 사람은 꿈 때문에 행복할까, 불행할까? 별로 친하지 않은 나를 집으로 초대해 라면을 끓여주던 경혜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한다고 말하면 눈부신 발레복을 입은 경혜가 내 집에 놀러와 줄까? 서울 사람은 모두 부자인 줄 알았던 촌뜨기 전학생인 내게 음악 공책을 선물하며 차이코프스키라는 노랫말 같은 이름을 알려준 경혜는 지금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까?
나의 낡은 외투와 살비듬 사이로 고드름이 핀다. 학 접는 여자. 좁은 통로를 지나면 작은 부엌이 딸린 뒷집이 나왔다. 그곳에는 우유 배달을 하던 아저씨와 예쁜 아줌마가 살고 있었다. 아저씨가 우유 대리점에 출근하면 아줌마는 온종일 학을 접었다. 1000번을 접어야만 학이 된다면 아줌마네 집에는 커다란 학이 날아다녀야 했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아줌마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염원을 담아 종이로 학을 접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엄마는 그 아줌마를 유독 싫어했다. 내가 아줌마와 함께 종이학을 접는 걸 내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할 일 없는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내가 뒷집에 놀러 가는 것을 싫어했다. 먼 모를 때에는 늘 바쁜 엄마가 우아한 뒷집 아줌마를 질투하는 줄 알았다. 아줌마는 상당히 미인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종종 빨간 케첩을 곱게 두른 계란말이를 해주었다. 내 눈엔 엄마는 못하는 예쁜 요리로 보였다. 엄마는 계란으로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멋없는 후라이가 전부였다. 아줌마는 달랐다. 소복한 계란찜부터 분홍 소세지 부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김을 둘둘만 계란말이까지 못하는 게 없었다. 내가 엄마 배에서 급히 나오느라 싸가지를 챙기지 못한 탓에 하마터면 아줌마 밥이 엄마 밥보다 더 맛있다고 할 뻔했다. 아줌마가 돈가스를 만들어준 날에는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제껏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맛이었다. 아줌마는 나를 유독 좋아했다. 부침성이 없고 어른들 말씀에 대들기 좋아하던 나를 많이 아껴주었다. 아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하루 걸러 놀러 가면 서운해하는 눈치였다. 엄마가 아줌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이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엄마는 생리통 때문에 배앓이를 하는 내 배를 손으로 쓸어주며 뜬금없이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장맛비가 흙집 처마를 사정없이 때리는 어느 여름날이었다. 동생이 5살 때 반나절 정도 동네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동생은 보이지 않았고 엄마는 처음엔 나를 혼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괴가 아닐까 초조해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엄마는 미용실 아줌마 손을 잡고 나타난 동생을 부둥켜 안으며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른다. 미용실 아줌마는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박을 맞은 여자라고 동네 어른들은 수군댔다. 미용실에서 파마값을 깎을 때는 입속에 혀처럼 굴던 이들이 틈만 나면 혼자 사는 미용실 아줌마 흉을 보느라 바빴다. 동생이 하도 예뻐서 시장에 가 꽈배기를 사주었다는 미용실 아줌마 말을 엄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인색해졌다는 엄마의 말에 나는 학을 접던 아줌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줌마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종이학을 봤다면 엄마는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어쩐지 엄마가 이유 없이 불쑥 지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도 가끔은 학을 접는 아줌마를 애잔하게 생각했겠지. 얼마 전 주치의가 내가 복용 중인 약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약의 종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약 복용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던 주치의가 혹시 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복용하게 되는 약은 임산부가 먹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독한 약이라는 뜻이다. 사실 13년 동안 내가 복용한 약들이 대부분 독한 것들이었다. 난 이미 머리가 빠지거나 피부가 약해지거나 위장이 상하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경험했다. 그래서 임산부가 먹으면 치명적이라는 약에 대해서 나 자신이 무감각한 줄 알았다. 병원을 나와 산책로를 걸었다.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열망도 없는 사람이다. 몹쓸 병에 걸리고 독한 약을 먹고 점점 뭔가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몹시 우울해졌다. 소방 맞은 미용실 아줌마와 밤낮으로 학을 접던 아줌마가 나와 함께 산책로를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내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분류가 시작되고 있는 전조일까? 나를 비정상이란 서랍에 구겨넣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나는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의 어머님, 아버님 하는 호칭도 못마땅하다. 내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려서가 아니다. 왜 나이 든 사람 모두가 누구의 부모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난임이나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만 헤아려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어느 날 도깨비처럼 나타난 다르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편견인지. 나는 본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군요. 이후에 수많은 직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림책 작가가 되셨죠. 신문에 실린 인터뷰를 읽었어요. 이렇게 써있더군요. 작가는 행복해서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옆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그림책을 만듭니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가정폭력이나 상실의 아픔 등 이런 쉽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셨더라고요. 작가의 마음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네요. 오늘 읽었던 산문집 뒤편에 보면 하림이라는 가수와의 아주 우연한 인연에 대한 단락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재밌었고요. 그림책 중에 몇 작품은 제가 읽어보려고 해요. 늙은 사냥 이야기나
가드를 올리고 나는 귀신 요 세 책은 도서관에 가든 구매를 하든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정순 작가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하고 싶어하는 곳에 따뜻한 눈길을 주는 모습이 또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안녕.